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 개혁안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서 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 벌써 실종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 경제 개혁 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또 산업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한창남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들이 있는데 그 핵심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존권,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은 인상해야 되고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경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네. 거의라는 것은 경영 악화는 최저임금이 아니고 임대료 상승, 불공정 거래의 증가, 네. 카드 수수료가 너무 많다 이러한 것이지 네. 최저임금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이제 맞서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대선 공약이기도 한 부분인데 이 인상을 놓고 갑자기 이렇게 또 시끄러진 부분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여당 후보 당시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기간은 한 2년 차이 정도가 나지 않지만 네. 모두 다 1만 원 이상으로 다 인상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공약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를 보면은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이 헌법적 요구 사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헌법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절차로 보면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있고 네. 그 위원회에는 근로자 위원 9분, 사용자 위원 9분, 공익위원 9분 이렇게 해서 이제는 과반수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때 사용자 측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사용자 층에서는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6,470원, 2018년도에 7,530원인데 네. 그냥 7,530원으로 유지하자. 너무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노동계에서는 아니다. 1만으로 인상해야 된다. 네. 1,790으로 인상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서로 맞서 있다가 네. 이번에 중간쯤 되는 8,350원으로 하다 보니 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도에 만 원 쪽으로 가는 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네. 헌법적 요구 사항이 실질적인 절차 과정에서 이것이 왜곡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네. 문제인 거죠. 네, 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논란을 보면서 지금 인상이 너무 많이 된다라고 지금 갈등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만 원까지 못 올릴 것 같다고 지금 사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굉장히 국민들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어떤 생계를 보장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의 중심에 다른 부분들 뭐 교수님이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임대료랄지 불공정 거래랄지 거래 그 부분이랄지 카드 수수료랄지 아니면은 뭐 프랜차이즈 업주들 어떤 갑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 그 가지만 봤지 전체 수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하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매출액의 2% 가까이를 카드 수수료를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네. 그러면 카드 수수료를 받는 은행이나 카드사에 보면은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나 카드사의 이익에 남는 부분을 정부가 조절할 수 있으면 그다면 그들의 이익을 줄여준다면 결국은 소상공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익이 올라가면 사실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훨씬 상회하고도 남을 만한 이익들을 국가가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은행이나 카드 쪽에서 세금 부담이 뭐 줄어들 수 있다. 비용이 높아지니까 하지만 이것은 균형의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분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네. 노동자의 삶은 헌법적인 요구사항이고 나머지 지금 은행이라든지 카드라든지 대기업들은 이것은 소득의 문제거든. 소득의 많고 적음의 문제이지만 네. 노동자들은 삶의 본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어느 것을 보고 가야 될 것인가는 이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금 최저임금제 방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경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이 계획 방향 자체가 지금 방향타를 잃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하나 더 저희들이 짚어볼 게 또 부동산을 잡겠다고 이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 세율을 지금 인상을 일부 했는데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한 측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결국은 뭐 부동산 못 잡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보유세 인상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보면 이번 정부 개편안을 보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과연 투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 부동산 보유세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인지 한 것인데 부동산을 네. 잡을 수 없는 보유세 인상은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정부하고 저희들 교수들과의 평가가 엇갈리는데, 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유세를 높여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높은 보유세 때문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아예 근접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같이 이와 같은 낮은 세율로 가는 부동산 투기꾼들은 언제든지 다시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유세 세율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동산 보유세는 첫 번째가 공시 가격을 시가에 접근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에 공정시장 반영 비율이라고 해서 그 공시 가격에다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높낮이 폭을 조절해주는 공시가의 공정가액 반영 비율이 하나가 있고 네. 세 번째 세율 요 세 가지가 곱해져서 종합부동산에서 나오는데 네. 정부는 두 번째와 세 번째만 이번에 했어요. 네. 첫 번째 공시 가격을 하지 않았는데 네. 왜 하지 않았냐 물어보면 네. 이것은 보편 증세가 되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보편 증세가 연대된다면 네. 그러면 투기꾼한테도 그런 연대가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의견이 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 보유세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잡을 의사가 없다면 보유세 자체 인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경제의 어떤 개혁 정책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요즘에 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참 그 점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신혼의 꿈과 실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이렇게 등장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 촛불 민심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현실 세계가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조차도 상실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왜 사야 되는 건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진보 지식인 300여 분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 경제 개혁 후퇴 우려한다 이런 선언문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런 선언문도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점이 지금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토지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중국처럼 토지를 국유화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헌법을 바뀌기 전에는요. 네. 하지만 우리 헌법 안에서도 토지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이 있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을 좀 더 확대를 한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것은 토지를 일부 투기꾼한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는 개념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세제라든지 세제로 모두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으니 기타 다른 법을 통해서라도 특정의 일부 사람들이 토지를 과점해서 그 과점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볼게요, 교수님. 이 촛불 전국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왔던 이야기가 이 재벌을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나 여러 가지 제재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표명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이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논의들은 굉장히 빠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예, 재벌은 그 상법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재벌은 그 해당 기업의 주주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업주주와 그 일가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창업주주와 일가들은 그냥 상법에 보면 주주입니다. 주주는 회사가 돈을 벌면 거기에 배당을 받은 것을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자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의 경영은 이건 경영자가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경영자가 주주가 경영자를 갖다 겸한다. 이것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것은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능력이 없는 경영자 때문에 회사가 너무 쉽게 망하는 거거든요. 네. 주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사실 이런 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는 회사 여러 가지 상법 조문들을 갖다가 엄밀하게 집행하다 보면은 능력이 없는 주주가 경영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재벌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플랜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권을 잡고 현실에 들어와 보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국내 국적 항공사 회사를 보면은 그 항공사 회사의 주주들이 지금 같은 재벌들이 경영에 똑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경영자들의 경영 능력은 사실은 또 별개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 치면 사회 이사제도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못 오가 있는 것은 저도 좀 유감입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 1년이 좀 지났고요.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이 정부 벌써부터 사회 경제 정책 후퇴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수님께서 문재인 정부가 가야 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제언을 좀 해주시죠. 네, 하여튼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권이니 촛불이 의도하고 목표로 했던 그 방향성을 늘 생각해서 수구초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특히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과 질은 우리 OECD 회원국 국가 중에서 절반 정도뿐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0대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 삶의 질은 한참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경제와 경제 수준과 삶의 질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경제 수준에 맞는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문재인 정부가 좀 보다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